안녕하세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장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연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다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어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의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고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30대 딸이 있는 5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바로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낳은 것입니다. 딸은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항상 여기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지인분께서 중매혼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중매혼으로 만나게 된 것이 딸의 아빠, 남편입니다. 남편 역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을 할 여자가 없어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순애 씨. 저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겠죠? 아, 네, 괜찮아요.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서요. 일단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된 후에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큰 애정을 가지고 가정을 꾸린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쩌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희는 따로 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동시에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집살이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녹록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에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결혼 2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너 밥 아직도 안 했어? 아니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니? 아주 그냥 불쌍한 애 받아줬더니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진짜. 너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따박따박 밥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아, 그게 요즘 통 몸이 좋지 않아서 자꾸만 잠도 쏟아지고 무겁기도 해서요. 지금 바로 밥 차릴게요. 아휴, 그러게. 밥을 작작 먹어야 살도 안 찌고 몸이 가볍지. 그렇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 몸이 무거우니까 잠만 오지 않겠어? 정말 내가 식충이를 내 자식 짝으로 엮었다니. 내 손을 잘라야지 아주 그냥. 시모는 항상 저에게 막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이런 행패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더 불편해 했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자 시모의 태도는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혹시라도 제가 장남의 대를 이을 장손을 임신한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요즘 뭐 먹고 싶은 건 있냐? 아니요.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손 말이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우리 장손이 쑥쑥 크지. 어머님.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나오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내가 임신한 사람을 본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두 아들 임신했을 때를 아는데 넌 무조건 아들이야. 시몬은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도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며 이야기를 했어요. 입덧을 할 때도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봤을 때도 무조건 아들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몬은 어디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이 집을 살릴 사람이 아들밖에 없다고 들었다며 더욱 장손에 집착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내가 어디서 조용히 말을 듣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일어서려면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 승남이도 자식들 중에 아들만 있다고 하고. 어머님, 요즘은 아들, 딸 상관없이 잘 기르는 게 최고래요. 누가 그러지? 그런 건 다 딸만 낳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그거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야. 막상 아들 낳으면 나처럼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출산만 잘 준비해라. 2000년대가 코앞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이야. 저도 참 놀라웠지만 시모의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도 없고 두 아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믿을 건 장손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 얼른 나와보쇼. 뭐가 이쁘다고 나와보래? 허참,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다 제가 딸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정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머님, 저희 아이 한 번만 봐보세요. 너무 착하고 순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순한 아이 처음 봤다며 이야기했어요. 딸이 순해야지. 우러져 끼는 순간 니넨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 에휴, 식중이 하나 더 늘었네. 임신 기간 동안 그나마 잘해주었던 시모는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다시 예전의 독한 시모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기간에도 시모는 제가 누워있기만 하면 그 꼴을 보지 못했고 저는 결국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모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했던 이유는 다시 돌아갈 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딸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몸 상태가 나빠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해도 계속해서 유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차남이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이 결혼하는 색시 봤니? 너랑은 다르게 거기는 집안도 좋고 애가 싹싹하니 몸도 건강하더라. 네, 저도 봤어요, 어머님. 너 혹시나 네가 형님이라고 형님 대우 받을 생각일랑 하진 말아라. 알지? 너는 딸만 낳고 몇 년 동안 임신도 못했는데 어떻게 맏며느리라고 할 수나 있겠니? 에휴, 내가 그때 너를 받아주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그러는 어머니 본인은 여자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무식하게 아들, 딸 차별해요. 이제 지연이도 다 알아들어요. 한 번만 더 차별하면 지연이 데리고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가지고. 예,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니? 애비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 집안도 살렸을 거 아니야. 시모는 동선의 집안이 마음에 들었고 고아였던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며 만족해했어요. 거기다가 시집을 오면서 따로 집도 구하고 왔다며 능력 없어 자신과 같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아이의 성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우리 둘째가 아들을 임신했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역시 우리 복덩이가 이번에 들어왔던 거야. 아이고 장해라. 몸은 힘들지 않고? 아유, 어머님.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죠. 몸은 힘들지 않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장순이 배가 고프다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예, 너는 가서 고기도 굽고 전도 좀 해봐라. 아, 하는 김에 둘째 좋아하는 잡채도 좀 하고. 네? 지금요? 아니, 지금 재료도 없고 그냥 있는 걸로 먹게요. 아니, 지금 장순이 배가 고프다는데 재료가 없으면 당장 달려가서 사와야지. 아,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금방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 좀 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밥 해야지 힘들잖니? 여기서 먹고,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시모는 장손을 임신했다는 말만 듣고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동서는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며 매일매일 집으로 와 밥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가 힘들어 집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날에는 저에게 바리바리 음식을 싸들고 가 동서네로 가져다 달라고 호통했죠. 짜증나고 힘들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딸 지연이에게 못되게 굴까 싶어 외출하는 김에 들렸어요. 음식을 싸고 가 동선의 집으로 간 날에는 동선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 형님. 어머, 이 많은 걸 형님 혼자 하신 거예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 장손이 태어나면 땅이며 예금이며 다 물려준다고 벌써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몰랐네. 형님은 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아니, 어머님은 민망하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힘 좀 써보세요. 저흰 이제 장손만 잘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땅도 주신다지 돈도 주신다지 걱정될 게 없네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 심한 차별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와 조카의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동서는 아들 손주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나 손주가 학교에 진학을 할 때가 되어서부터는 차별이 더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장손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지? 장손 학용품 사야 되니까 여기 용돈이니 잘 써라. 어머, 어머님, 100만 원이나 넣으셨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형준아,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머니, 고마워. 근데 할머니,
나 장난감도 사주면 안 돼? 이번에 꼭 사고 싶은 거 있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는 안 된대. 아니, 우리 장손이 갖고 싶다는데 왜 그걸 안 사줘? 할미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없는 살림 속에서도 시조카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딸아이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간혹 우리 부부가 일을 하는 사이 필요한 학용품이 있어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저에게도 모자라 딸아이에게까지 차별을 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지연이도 중학교 입학하는데 돈 10,000원은커녕 챙겨주지도 않으시고 형준이한테는 100만 원이나 주셨어. 당신은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지금 돈 안 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형준이는 장손이니까 더 챙겨준 거고.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엄마가 돈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러잖아. 지연이는 온갖 심부름 다 시키면서 형준이는 와도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거기다가 지연이가 급해서 준비물 살 돈 5,000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정신머리가 없느니 이래서 여자애는 필요가 없다느니 막말해서 그런 거지. 아, 무슨 막말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모르고 지금껏 버틴 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아, 머리 아프게 좀 하지 마. 제발. 남편은 이런 저의 말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냐며 갑자기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이대로 딸아이에게 불행을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적게나마 돈을 벌어서 모은다면 딸과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서도 부엌에 있는 건 저와 제 딸이었죠. 지연아, 그만하고 너도 가서 TV 보고 있어. 엄마가 다 해도 되니까 여기 있지 말고 어서 나가. 엄마, 나는 엄마랑 있는 게 편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가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엄마 얼른 하고 같이 쉬자. 예, 너네는 부엌에서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니? 명절 음식에 니네들 침 다 들어가겠다. 둘째야, 형준이 뭐 먹고 싶은 거 챙겨봐라. 네, 어머님. 어머, 형님. 아직 다 안 하셨어요? 제가 앉아서 도와드릴 걸 그랬나 보다. 그래, 조금 도와줘. 음식량이 늘어나니까 혼자 하기가 힘드네. 도와주긴 무슨? 얘 혼자서도 잘하니까 그냥 둬라. 너는 저기 따뜻한 데 앉아서 형준이랑 음식 먹으면서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쉴 틈 없이 재료 준비하고 일하는데. 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주 그냥 지 엄마 빼닮아가지고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아휴, 니네 때문에 세 명이 살 수 있겠냐? 아유, 어머님, 참으세요. 사춘기라 그런가 봐요. 저랑 방에 가서 있어요. 그래, 둘째야. 이렇게 사근사근 해야지. 아주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가면 갈수록 보기가 싫어. 딸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는 시모의 태도와 그 옆에서 여우같이 행동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생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되기도 했죠. 그 집에선 저와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손 타령은 점점 더 심해졌고 딸에게 하는 막말의 수위도 점점 높아졌어요. 야, 너는 여자가 된 게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할머니, 제가 무슨 성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참, 여자는 집안 청소부가 되는 거야. 공부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이나 벌거나 집안일이나 하면 되는 거지. 공부는 무슨? 시모는 우리 아이를 단순히 집안 파출부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만 크면 돈도 벌면서 집안일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아이는 그런 시모의 태도에 매번 항변을 하였지만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딸아이에게 하는 시모의 태도에 반박을 했지만 오히려 시모는 제가 그럴수록 딸을 더 괴롭혔고 딸이 자신에게 항변을 하면 시모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 제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걸 악랄하게 이용했던 것이죠. 넌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네? 아니, 지연이가 또 왜요? 아니, 할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니? 애비는 크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엄마 피를 받아서 그런지요? 우리 집 애가 아닌 것 같네. 아, 정말 듣기 싫어 죽겠네. 제발 그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없긴 왜 없어? 다들 앞에서 티만 안 내는 거지. 원래 손녀보다 손주가 더 이쁜 법이야. 핏줄이 왜 핏줄인데? 너는 아들도 안 낳아봤으니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니?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고 제 딸에게는 저를 비난하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연애미야, 지연이 살 이대로 둘 거니? 지연이가 왜요? 지금 살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쪄야 할 상황인데. 아니, 이게 뭐가 날씬해? 맨날 밥만 축내니 이렇게 살이 찌지. 아, 할머니, 왜 또 그래? 너 막 났나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나가. 으이그, 네가 그러는 게 다 니네 엄마 탓이다. 어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버릇 없는 애로 자랐을까? 할머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네 애미 닮아서 아주 그냥 게을러 터졌구나. 밥을 작작 먹어야 몸도 가볍고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맨날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니 몸이 둔할 수밖에. 어머니야말로 살 좀 빼세요. 다 늙어서 관절도 안 좋으시면서 뭘 삼시세끼 다 챙겨 드세요? 몸 가벼워지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수세요. 지연이 평균 체중도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에게 했던 막말을 그대로 딸에게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마치 다른 집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이라도 알아보자며 남편을 설득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뿡가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여? 여보, 우리 여기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연이도 죽게 생겼어. 당신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보는 거야? 아,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셔서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못하시잖아. 심하게 못하시기는? 공부하는 딸아이한테 집안 청소부가 되라니
돈이나 벌라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심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옛날 어른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알잖아. 워낙 고지식한 거. 이젠 나도 못 참아. 당신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는 지연이만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간 저를 두고 시댁 식구들은 온갖 욕을 해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것 같이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 아주 살 것만 같았죠. 남편은 저희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이어지는 듯 했었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로 인해 딸은 심한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댁 식구들도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아니, 그래. 그럼 상태가 어떻다는 거니?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이 고비라고 해요. 오늘 깨어나야 그나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났다고? 중앙선 침범으로 딸애가 탄 차를 가해자가 쳤던 모양이에요. 아휴, 그렇구나. 아유, 그럼 그쪽에서 보상금도 주고 보험금도 다 받겠네. 네? 네, 그렇겠지만. 아니, 근데 왜 지금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니, 지연애미야, 들어봐라. 어차피 지연이는 가망이 없다고 하잖니? 그 돈 받아봤자 지금 당장 들어갈 돈도 없을 거고. 그러니 형준이 이번에 중고등학교부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내가 자금이 부족한 모양이야. 그 보상금 우리 장손 유학 자금으로 보태자. 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생각을 해봐라. 그 돈 받아봤자 니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 쓸데도 없잖니. 이제 와서 또 낳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 쓰자는 거지. 저는 시모의 이 말을 듣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말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눈치였고 한 번쯤은 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제발 눈 떠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 딸 생명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다들 제정신 있냐고? 어머머머, 얘가 단단히 미쳤네. 너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아니, 말하려면 제대로 얘기해야지. 니네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그나마 딸 자식은 가는 길에 집안 일으켜 보겠다며 돈이라도 남기고 가는 건데 그거 네 돈 아니다. 돈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히지. 내 딸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 보험금을 어디다 줘? 그래, 진짜 눈 뒤집히는 꼴 한번 봐볼래?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보여? 아유, 형님, 진정 좀 하세요. 진정 좀 하시고 어머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동서도 지금 어머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거야? 아니, 어머님이 잘못된 말도 하신 것도 아닌데요, 뭘. 미쳤어, 다들? 당장 꺼져. 당장 니들 꺼지라고. 얘가 자식 이르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 돈 쓸데없이 쓸 생각 하지 말고 집안 살리는 데 써라. 알았니? 난 내 얘기 했으니 이만 가마. 시모는 끝까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과도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신 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어머님 하신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지연이 보험금으로 장손 유학 보내겠다잖아. 여보, 지연이 솔직히 언제 정신 차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차피 가해자가 보장금 준다고 하잖아. 그 돈으로 일단 병원비 쓰면 되는 거고, 보험금은 보태주면 되는 거지. 아, 왜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하는 거야? 뭐? 당신 지연이 아빠 맞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막말로. 지연이가 언제 정신 차릴 줄 알고 지금 돈을 묵혀두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안 장손한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아들 맞네. 모자가 쌍으로 미친 소리만 하고 있네 정말.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없겠다. 실망이고 당신 같은 남편 아니 아빠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끝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겨우 돈 때문에 이혼을 선언하는 거냐며 거부를 하였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과 아니 그 집안과 연결이 되고 싶지 않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딸 지원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남편은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자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야? 당신 시댁에서 우리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다니. 당신 따라서 분가하고 시댁에 안 가도 별말 안 한 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당신 병원에서 일 잊어버렸어? 거기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지연이 상태 괜찮은지 보는 사람 없었어. 근데 그 와중에 보험금은 받았는지 그것만 물어봤잖아. 우리를 뭘로 받길래 그런 소리를 했던 건데 그게 부당대우가 아니면 뭐가 부당대우야. 그 와중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잖아. 궁금해 물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부당대우라 할 수 있어? 난 이거 못 받아들여. 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 항소하여 상급 법원으로 가게 되었죠. 종종 시모나 동서가 병원에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딸아이가 언제 떠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듯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딸아이를 위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 측이 오히려 제가 시댁의 발길을 일방적으로 끊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무시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던 장면을 그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죠.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할 또 다른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자료 부분에서는 불리하게 결정될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판결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간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네요. 아니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이혼을 할 거였다면 충분히 증거 자료를 마련해 둘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 대우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자료는 충분했으니 원판결이 뒤집어지지 않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자 그동안 제가 보냈던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 때문에 원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부당 대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도 원심에서 바뀔 순 있지만 크게 바뀌지 않기만을 바라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그렇게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죠. 바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딸이 깨어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법원에 나타난 딸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아쉬우신가 봐요. 아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작은 엄마도 똑같은 표정이시네요. 어머머머, 아니 언제 깨어났어? 아니, 며칠 전까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억울한 우리 엄마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서요. 죽기 살기로 버텨서 깨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깨어난 덕분에 제가 우리 엄마가 당한 일들 다 진술하고 증거 자료도 건넸어요. 뭐? 뭘 건넸다는 거야? 당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다치더니? 어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할머니, 저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세요? 저 대학 등록금 쓰지 말고 모아뒀다가 그쪽 장손 유학자금 대야 된다고 했던 거요. 거기다가 제가 싫다고 문자 보내니 지혜미 닮아서 버릇없다며 폭언 줄줄이 써서 또 보냈잖아요. 작은 엄마는 또 안 그러셨어요? 그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부당대우야? 우리 집은 장손이 우선인데 어떻게 그게 부당대우냐고? 시모는 그동안 딸아이에게 대학은 포기하고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유학자금으로 보태라고 종용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 취업이나 하라며 취업 일자리를 알아봤다고 전화도 했었었죠. 저는 시댁과의 교류를 계속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딸아이에게 계속해서 전화해 모진 말들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대단한 장손 하나 키워보려고 애지중지 키운 남의 딸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다니요. 이번 일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위자료라니? 내가 뭘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거야? 집을 나간 건 너고 이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넌데 잘못한 거 내가 아니고 너야. 끝까지 주잡하게 이러니 할 말이 없네요.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줄 테니 누가 잘못한 건지 나오겠죠. 저는 딸아이의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 심각한 시집살이 부당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급 법원에서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선고했죠. 없는 집안에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결국 모든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 한다며 노래를 불렀던 동선의 가족들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 아들은 유학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인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얘기는 더욱 놀라웠죠. 어머머머, 너 그거 들었어? 아니 너희 전남편네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잖아. 왜? 거기는 우리만 나가면 잘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무슨 일 있대? 그 둘째 내 아들 있지? 걔가 글쎄
그러면서 온갖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거 수습하느라 없는 집안 돈들 싹 다 모아서 쓰고 있다면서 소문 쫙 났어.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장손하면서 떠받들던 장손이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킬 거라면서 저희를 구박하고 피박했던 이유였던 그 장손이 결국 그 집안을 더 망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딸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 시원하다며 크게 웃더라고요. 저희는 소소한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다 하는 건 너무 구식인 거죠. 차별은 다시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 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 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틀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아,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어, 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아, 네? 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뭐,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 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합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법 쪽의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말은 나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뭐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뭐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저따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잔 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 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 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 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아,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우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 집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아,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기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난리에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